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를 크게 치시는 거 보니까 아이들의 성적이 쑥쑥 올라갈 것 같이 여겨집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공부할 마음이 생겨야 되거든요. 공부할 마음이라는 게 우울하면 안 생겨요. 좀 마음이 좀 즐거워야 되는데 너무 들떠도 안 됩니다. 너무 들떠도 안 되고 적절하게 행복감을 느껴야지만 공부가 되고 뇌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수를 크게 치시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제가 학교 교사를 하다가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을 하게 됐어요.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에서 서울대 학생들을 뽑으니까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다들 우리 자녀들이 서울대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셨거든요. 그런데 스카이캐슬 드라마를 하면서 이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입시를 잘 알아야지만 대응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신지 저를 소환해낸 거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진동섭 누구야? 뭐 전서울대 입학사정관이라는 사람인데 들으면 뭐해? 우리 애는 서울대 안 갈 건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듣고 그러다가 방송에 전서울대 입학사정관이 나와서 무슨 코칭을 해주는 이런 방송을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갔더니 그게 초등학교 유치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공부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이제 코칭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뭐니라는 데서 알려지게 되니까 이런저런 데서 제가 초등학교부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5년간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모님의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공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한다는 걸 왜 이해를 못하는지 이해를 못한다. 난 이해할 것 같은데 쟤는 왜 이해를 못할까 라는 사실을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중요한 문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이가 공부할 마음을 어떻게 하면 먹게 할까 이제 이런 게 중요하고요. 이제 고3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이제 마지막 학년에 나온 얘기를 오늘 하게 될 겁니다. 지난 시대에 작년, 재작년 2년간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의 과제가 뭐냐면 이 코로나 시대에 학생들이 학교를 제대로 안 가니까 학력 격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할 마음이 없는 아이들은 공부를 더 안 해서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학력 격차가 심해진다고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코로나 상황의 학습 결손을 교육 격차를 해소해서 수석교사가 나선다 그러면서 홍보를 했습니다. 이 홍보하는 수석교사 선생님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에게 이제 모든 정보를 드려야 되는 진학, 상담, 학습 상담 이런 정보를 드리는 일을 하는데 그 정보를 드리는 일을 이제 제가 속해 있는 법인에서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께 정보를 드리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의 대부분을 이제 책으로 쓰게 됐는데 코로나 시대의 공부법이라는 책으로 쓰게 되었는데 오늘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대부분 말씀드릴 거니까 안 사셔도 됩니다. 중요한 문제가 이제 우리의 교육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왜 무작정 입시에 달려들면 될 텐데 왜 공부 얘기는 왜 하지? 그런데 지금 공부 얘기를 이해하지 않으면 진짜 무작정 하게 됩니다. 핵심이 없는 공부를 하게 되고 소문에 속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공부란 무엇이냐. 근데 지금 교육은 역량 중심으로 학생들을 길러내고 있다라는 게 역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학 입시는 교육과 어울려서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가 고등학생은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뽑는 것은 별도로 다른 세계에 가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은 대입을 앞두고서 학교 공부를 해야 할 이유가 없죠. 학교 안 다니는 게 더 좋아요. 그렇게 얘기가 되면 교육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과 어울리는 공부란 무엇인가, 입시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일단 역량이라는 게 뭐냐면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2015 개정교육과정은 2015년에 고시했어요. 2015년에 고시하는데 그 연구를 해서 확정이 돼서 고시하기 전까지 뭔가 왜 이런 것들을 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이제 구안을 하게 된 거죠. 그게 2013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2013년에 우리에게 충격을 준 게 뭐냐면 2011년의 일들이에요. 2011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스티브 잡스가 죽었어요. 스티브 잡스는 철학을 전공했는데 이 사람이 잘 알려진 인류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물론 졸업도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의 이류대학이라고 하는 데에 철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이 사람이 공학 석사 정도의 지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융합 인재다. 우리도 그런 인재를 길러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이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2011년 이전에는 스마트폰이 있긴 있었는데 2009년쯤에 스마트폰이 세상에 처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우리 옆에서 스마트하게 사용되기 시작한 건 2011년부터예요. LTE가 상용화되면서 검색이 주머니 안에 슈퍼컴퓨터를 사람들이 넣고 다니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지식을 외워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어떤 것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런 역량이 필요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마트폰 이후의 세계는 정말 빨리 변화하고 있어서 미래 사회는 불확실하다고 얘기합니다. 미래 사회는 불확실하다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지 않는다면 나는 자연인이다가 돼버리죠. 미래는 불확실하고 이상한 일이 없었던 일들이 생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지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IBM에서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퀴즈쇼에 나와서 퀴즈를 휩쓸고 왓슨이 진료를 하는데 오진율이 진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의사보다 훨씬 더 오진율이 낮다.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 시대가 온다는 건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아직까지는 우리 곁에 와 있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이 스마트해지는 것은 금방금방 이제 몸에 와닿죠. 우리 입시 제도가 늘 바뀐다라고 아까 박민숙 의장님께서 말씀하고 가셨는데, 그런데 이런 입시가 바뀐다고 하지만 크게 바뀌지는 않거든요. 스마트폰이 늘 새로운 모델이 해마다 나오고 새로운 기능이 나오지만 크게 바뀐 건 어떤 시기죠. 스마트폰이 없던 시기에서 있던 시기. 입시가 바뀌는 것도 학생부 전형이라는 혹은 학종이라고 불리는 전형이 있기 이전과 그 이후 이렇게 크게 달라진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까지는 크게 달라지지 않고 앞으로 2027년까지는 전개가 그대로 유지가 될 이런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지긴 달라지는데 안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어쨌든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역량이라는 건데, 이 역량이라는 게 뭐냐면요, 예전 같으면 학력고사 시대나 아니면 수능 초기 시대에 문제를 풀어서 보기가 있는 데서 답을 골라내는데 정답을 많이 고른 사람이 똘똘한 사람이에요. 실력자는 정답을 잘 고르는 사람입니다, 이거든요. 그런데 미래 사회는 불확실하다고 우리 동의했잖아요. 이 불확실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없던 방식을 새롭게 창안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육이 미래를 향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모든 문제 해결은 과거의 지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지식과 기능을 가르쳐요. 지식과 기능만 가르쳐 놓으면 과거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는데 미래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네가 여기저기 있는 지식을 통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네가 스스로 찾아야 해. 그런데
만약에 우리 시장님 같으면 새로 생긴 문제를 스스로 찾아야 되지만 학생은 새로운 문제를 찾아야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해가는 과정에서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지식들을 결합해서 있을 법한 주제를 만들고 있을 법한 주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탐구 활동을 하는 거죠. 예전엔 거기까지 했으면 됐어요. 새로운 지식을 자기가 창출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데까지 갔으면 됐는데, 그런데 지금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현을 해야 되는 단계까지가 필요해졌다는 거죠. 예전엔 내가 성장했어, 난 인격자야, 나는 선비야, 그게 끝이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말로 하든 글로 쓰든 뭐 영상을 찍어서 영상으로 보여주든 뭔가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표현 잘하는 사람, 침묵이 금인시대에서 웅변이 금인시대로, 글 잘 쓰는 것이 재주인 시대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은 옛날보다 문해력이 떨어져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문해력이 떨어져 가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문해력이 별로 없었는데, 왜냐하면 보기에서 답을 고르니까 문해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문해력이 필요한데 늘지가 않은 거죠. 더구나 아이들은 옛날보다 글을 더 안 쓴다. 우리 어른들도 글을 못 쓰지만 아이들도 똑같이 못 쓴다. 그런데 옛날에는 큰일 안 났는데 지금은 큰일 났다. 못 먹고 못 산다. 아이들은 글 안 쓰면. 말 잘 안 하면 못 먹고 못 산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영상으로 얘기하면 되잖아요. 야, 영상 찍으면 대본 만들어야지. 그럼 글 써야 돼. 이제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왔는데, 예전에는 그걸 시험 봐서 문제 풀면은 점수로 나오니까 됐지만, 지금은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마지막 단계가 평가 성찰의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잘했는지 스스로 평가하고, 또 동료에게 평가받고 선생님께 평가를 받아서 이 학생이 얼마나 스스로 성장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지 하는 것이 학교 공부의 현재예요. 학교 공부의 현재를 가지고 학생을 평가해서 뽑는 전형이 있는데, 학교는 공부 잘하는 애한테 좋은 점수를 주는 거죠. 찬성하세요? 동의하시나요? 옛날에는 우리 학교에 말이야, 전교 1등짜리가 있는데 실제로 전교 20등 하는 어떤 애가 있어. 걔가 실력 진짜 좋아. 전교 1등짜리는 그냥 시험만 잘 봐. 이런 말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학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적이 좋고, 이 성적이 좋은 학생이 실력자예요. 물론 걔 중에 잘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지필평가 비중이 높으면 시험 잘 보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수행평가와 과정중심평가라는 것들이 있어서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를 보고 평가를 한 다음에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써줍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기본이 뭐냐 하면 일단 점수. 그런데 어떤 애는 혹은 어떤 학교는 점수만 좋아. 역량이 없어.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점수 좋은데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어. 학교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학교는 뭐 수능을 강조해서 수능 문제 풀이에 온 힘을 쏟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그런 건 아니야. 교육이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려면 교육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역량을 길러줘야 돼. 대학은 이렇게 역량을 기르려는 노력을 하는 학생을 선발하려고 해. 이 학생이 대개 성적도 좋고 정량 성적도 좋고 세부능력 특기사항 기록도 괜찮은 학생들이야. 이런 생각이 입시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자, 모든 학생들은 어쨌든 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서 뭔가를 익혀요. 지식과 기능이라는 걸 익힙니다. 이건 과거에도 똑같았어요. 지식과 기능을 익힌 다음에 탐구를 해요. 그런데 예전 시대에는 교과서 학습 활동은 그냥 집에서 하는 거였고 전과에 있는 거였어요. 숙제를 내주면 한번 들여다보지만 굳이 그걸 하지 않아도 좋은 성적을 얻는 데에 부족함이 없어요. 문제집 풀면 돼요. 그런데 지금의 공부는 아이들 교과서를 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교과서 안에 기억해야 될 개념과 원리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학습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교과서가 신기해요.
공부할 게 진짜 없어요. 선생님은 가르칠 게 없다고 그러세요. 근데 할 건 많아요. 왜냐하면 학습 활동이 많거든요. 이게 이제 탐구 활동인 거예요. 이런 탐구 활동을 하니까 결국 학생이 어떤 시간에 건데 뭐 물리학을 배웠습니다. 2학년 1학기 때 물리학 1을 했는데 이 학생이 역학에 대해서 어떤 주제를 정해가지고 애가 탐구를 했는데 잘했다. 뭐 친구하고 협력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이런 말들이 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가게 되는데 이 결과가 똑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학생은 탁월하게, 유창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떤 학생은 실험 제대로 설계가 안 되고, 그리고 보고서도 제대로 못 쓰게 되고, 친구들하고 협력할 때 협력이 좀 덜 되고, 이런 학생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고 이 학생이 탁월하고, 그리고 유창한지, 그리고 남과 좀 다른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선발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는 필요하지도 않은 어떤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서 장시간 공부한다. 한국 아이들은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거죠. 극복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네, 극복하고 있어요. 학교는 문제만 풀어주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뭔가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뭔가를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밥하는 걸 배워요. 그러면 쌀에다가 물을 1.2배를 붓고 끓을 때까지 뭐 한 20분간 끓이다가 뭐 뜸을 들이고 뭐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면 밥이 된다라고 배워요. 시험 문제는 쌀에다가 물을 얼마나 부어야 되냐? 1.1, 1.2, 1.3, 1.4, 1.5 중에 고르는 것, 이게 다거든요. 지금 공부는 밥 해봐야 돼요. 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직접 네가 밥을 해봐라. 그러면 햅쌀은 1.0이고요. 묵은 쌀은 1.2고요. 압력밥솥에 하면 0.9고요. 뭐 이런 게 상황마다 다르다는 걸 본인이 알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밥을 어떻게 할지 하는 문제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야, 오늘 나 외출할 테니까 네가 밥 좀 해서 잘 먹고 있어 라고 애한테 얘기하면 아이가 예전 같으면 저 밥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엄마 없으면 나 밥 못해요. 그런 시대에서 지금은 그래? 내가 그냥 할게. 이런 시대로 바뀌어간다는 거죠. 네, 교육이 누굴 뽑냐? 밥할 때 물을 얼마나 부으면 밥이 되는지를 아는 학생을 뽑는 게 아니라 밥을 할 줄 아는 학생을 뽑으려고 한다. 이게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역량, 함양, 수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발표할 기회, 토론할 기회, 탐구할 기회를 주는 거죠. 탐구하고 발표할 기회를 준다. 학생은 그것을 통해서 공부한다. 그런데 밥하는 거 외우는 건 30초면 되잖아요. 근데 밥을 하려면 한두 시간 걸리죠. 그러니까 밥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만큼 아이들은 학습 부담이 커지는 거예요. 모든 과목에서 학습 부담이 커진다. 이 학습 부담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첫째는 감당한다. 두 번째는 학생들이 꼭 배우지 않아야 될 것은 삭제한다. 이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문제가 어딨냐면요. 수능 문제는 그 문제를 푸는 학생들의 석차를 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킬러 문항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가 꼭 해야 되는 공부는 할 수 없이 깊이 있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 우리 3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기하와 벡터라는 과목이 있었는데요. 벡터가 공간 벡터인데 도대체 고등학교 애들이 공간 벡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해.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없애주겠다. 그래서 공간 벡터를 없애서 기하라는 과목으로 줄여놨어요. 그럼 이 기하는 그것만으로도 어려우니까 어려운 문제를 안 내야 되죠. 그런데 수능에는 킬러 문항이라고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 어쩔 수 없이 석차를 갈라주기 위해서 그렇다. 쉽게 내면 어떻게 되지? 현실은 쉽게 내면 수능으로 대학을 못 가게 된다. 수능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못한다면 그 수능에 대해서 존재 가치를 얘기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수능은 어떤 문제는 어렵다. 그러나 학교 공부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해야 할 필요는 없다.
학교에서는 잘 안 가르친다. 어려운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수능할 때만 다룬다. 그러니까 3학년에서 수능 선택할 때는 학교에서 다뤄줍니다. 그러나 보통 모든 과목의 진도를 나갈 때는 아주 어려운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근데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 하면 학생들이 이렇게 배우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서 배울까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2002년에 고등학교 입학한 학생들부터 대학으로 치면 05학번입니다. 근데 05학번부터 지금 05학번이면 37살쯤 됐을 거예요, 올해. 05학번서부터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때는 선택할 수 있는 제도는 만들어졌는데 선택을 주기는 어려웠어요. 고등학교를 대학처럼 선택해서 과목 선택형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웠다. 왜냐하면 학급 수도 많고 학생 수도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한 학년에 한 8반 정도밖에 안 되고 한 반에 학생들은 25명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학교에 한 학년이 200명이면 진짜 큰 학교예요. 그런데 20년 전만 해도 한 학교에 한 학년은 보통 500에서 600명 정도씩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택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선택을 한다는 것이, 선택 기회를 주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배워서 그것을 가지고 역량을 쌓아라.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학생부로 선발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무슨 과목을 배웠는지인 겁니다. 내가 뭘 배웠지? 네.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배웠을까요? 인데 대학은 쉬운 과목을 배운 학생들이 쉬운 과목을 선택해서 잘한 학생과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서 못한 학생이 있다면 누구를 뽑을까요? 어려운 과목을 선택해서 못한 학생에게 먼저 눈길이 가겠죠. 그런데 이 어려운 과목이 뭐냐 하면 수능에서 선택자가 적은 과목이에요. 즉 수학에서는 미적분 선택을 많이 하지만 수능에서 많이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는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뭐 제한하지 않으면 내가 미적분을 왜 하냐 이 어려운 걸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과학에서는 물리학이 제일 선택자가 적고 화학이 그 다음 적고 이렇게 진행이 되죠. 생지가 더 많고 사회에서는 세계사, 세계지리, 경제, 윤리와 사상 또 뭐가 있죠? 정치와 법 이런 과목이 적고 나머지 4개 과목이 있어요. 뭐 동아시아사, 그 다음에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뭐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 이런 과목들은 선택자가 많습니다. 선택자가 적은 과목과 많은 과목의 차이는 뭐죠? 어려운 거죠. 어려워요. 학습량이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어려워요. 세계사와 한국사 중에 어떤 과목이 학습량이 많을까요? 한국사가 많습니다. 한국사는 기준 단위가 6단위고요. 세계사는 5단위거든요. 세계사와 사회문화는 어떤 게 더 많을까요? 학습량이. 똑같아요. 기준 단위가 5단위니까. 양이 같은데 근데 왜 세계사는 애들이 싫어할까요? 많을까봐. 혹은 외국 사람 이름, 외국 지명 이름, 혹은 외국 역사를 외워야 되니까 이것들이 어려워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학생들이 선택을 하지 않는데 대학은 누구를 원하냐 하면 남들이 하지 않는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학생을 원하는데요. 일반고는 특목고에서 배우는 데까지 안 배워도 되거든요. 일반고는 일반고 수준까지만 배워라. 목표가 달라요. 특목고는 깊이 있게, 넓이는 좁고 대신 일반고는 넓게 바탕을 다지면서 자기가 해야 될 수준까지 대학에 와서 공부하기 직전까지 배우면 되게 된 거죠. 예를 들면 학생이 외고를 나왔어요. 그러면 외국어를 많이 하죠. 하루에 7시간 중에 3시간 내지 4시간이 외국어예요. 영어와 자기 전공어가 들어있겠죠. 그런데 일반고 가면 제2외국어 조금 배워요. 뭐 알파벳 수준 좀 배우다 맙니다. 단어 좀 외우고. 그리고 영어 어느 만큼 합니다.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고 나온 학생들이 영어를 배웠다면 당연히 대학에 와서 공부할 수준까지는 배워요. 더 깊이 있게는 안 배워도 됩니다. 그죠? 그 대신 외고 학생들보다 수학은 더 많이 배워요. 외고는 미적분을 배우는 학교가 없는데 우리는 미적분을 배웠어요.
외고에서는 물리화학을 배우는 학교가 별로 없는데 우리는 물리화학을 배웠어요. 이렇게 다른 거죠. 외고는 세계사를 배우는 학교 별로 없는데 우리 아이는 세계사를 배웠어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목표가 다른데 일반고에서 학생들이 배우는 과목들은 대부분 보통교과라고 하는데 이 보통교과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수능에서 학생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과목을 선택해서 잘 배웠다면 그렇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학생부 전형이고요. 수능은 이상하게 반대예요. 다른 애들이 선택한 과목을 같이 선택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맞는 것이 나한테 더 유리하다. 수능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럽지만 예전같이 내가 수능도 잘 봐야 되고 학교 내신도 좋아야 되고 뭐 논술도 봐야 되고 하는 죽음의 트라이앵글 시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하는 것이 오늘 드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